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몽케칸의 내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국들이 연합된 연합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몽골 제국의 데칸 같은 경우는 이런 연합국가의 수장으로서 휘하의 소국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케칸은 행정의 측면에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속국이 자기네들의 권한을 넘어서 중앙정부에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속국들의 월권을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행정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칭기스칸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정보, 이 정보의 측면에서 국가 경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국가 재정 정보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DB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가축, 그리고 수많은 과수원이나 농토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손에 쥐듯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몽케칸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가 부채가 너무 크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화폐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많고 또 물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몽케칸은 이전 칸들이 발행했던 수많은 어음들, 그 어음으로 발생한 국가 부채들을 상인들에게 갚아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 너무 중구난방인 화폐들을 이제 통일하고 이 화폐 발행 과정에서 이 화폐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발행함으로써 물가까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몽케칸의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몽케칸에게 아련해서 몽케칸을 자기 종교 쪽의 색채로 이렇게 포섭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몽케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몽골 제국 내에서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인들 간에 폭력으로서 서로를 해하는 그런 악습을 제거를 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논리로서 서로 토론하게 하는 그런 평화로운 종교 토론의 장도 많이 마련했던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목 제국의 내정 정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제국의 대대적인 확장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몽골 제국이 이제 사방으로 정복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행정 경제적인 정비가 완비된 이후에 몽골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군비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적을 공격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어떤 적을 공격해야 할지 그걸 결정하기 위한 쿠릴타이를 상황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국의 재정이 굳건한 발판에 올라서자 몽케는 1253년 봄 카라코룸에서 형제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쿠릴타이를 열었다. 행정, 경제 측면에서는 더 이상 새로이 구상할 것들이 마땅히 없었다. 즉, 툴루이 일족이 구상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은 전쟁으로 수렴되었다. 이미 쿠릴타이 개회시부터 그런 호전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모두들 이 몽케칸의 장막 아래 모여들었군. 이렇게 여러 일족들에게 번거로이 집합을 명령한 것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발톱과 송곳니를 날카롭게 세우기 위함이오. 이 훌라구라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드디어 원정을 떠날 시점이 온 것이로군요. 훌라구, 바로 그렇다. 이 쿠릴타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적의 목을 물어뜯고 그들이 쌓아둔 금은보화를 빼앗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일지 결정해야 한다. 그 말에 몽케칸의 동생인 툴루이 가문의 새 왕자가
일제히 발언권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르드의 말석에 웅크리고 있던 카이두 또한 발언권을 신청하였다. 오고타에게 인물인 카이두의 의견이 궁금해진 몬케카는 가장 먼저 카이두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몬케칸이시여, 우선 위대한 둘루이칸의 왕자들보다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케몽고르루스에 대한 제 중정에서 우러나온 참다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화살 쪽을 다시 한번 서방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이라면 어느 곳을 의미하는가? 징기스칸께서 수부타이 장군과 제베 장군을 파견했던 그곳. 여전히 공공연히 몬케칸을 능멸하고 있는 교황을 벌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형님, 저는 카이두의 의견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서북방은 징기스칸께서 꿈꾸던 곳이기도 하고 오고타이 칸의 죽음으로 우리의 꿈이 한번 좌절된 곳이 아닙니까? 그 꿈의 불씨를 살려 바투님과 함께 서북방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 카이두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투님께서 이전 전쟁의 경험이 있으시니 원정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카이두의 말을 듣던 툴루이 가문의 나머지 두 왕자 쿠빌라이와 훌라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몬케칸, 이 쿠빌라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서쪽 원정을 염두에 두실까 하여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염두에 둬야 할 쪽은 동남부의 송나라입니다. 그들은 화남지방에서 힘을 길러 장강을 건너 화북지방을 지배하려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역사에서 장강 이북을 점령한 다양한 유목국가를 접했습니다. 흉노와 선비, 탁발, 거란, 그리고 여진의 금나라까지 있었죠. 그들은 결국 화남지방을 정복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쿠빌라의 말을 듣던 훌라구가 여전히 언짢은 표정으로 말문을 대었다. 모두들 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뜬구름만 잡고 있구려. 몬케칸께서는 적의 목을 물어뜯고 그들이 쌓아둔 금은보화를 빼앗으라고 하셨어. 헌데 서북방의 적은 빈털털이라는 것이 예전 전쟁을 통해 판명이 났고 송나라와의 전쟁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 막심한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서북방과 동남방을 고집하는 것이요? 훌라구, 이 구빌라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으면서 적이 영원한 내부 상태에 휩싸인 지역이죠. 저라면 페르시아를 거쳐 아랍으로 향하겠습니다. 필히 바그다드 칼리프의 목을 베어 이 자리로 가져오겠습니다. 훌라구의 호기로운 선언을 마주한 몬케칸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훌라구가 무슬림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풍요를 간파하였군. 내 훌라구에게 군대를 맡기겠네. 서남부를 향해 진군해 바그다드를 취하도록 하게. 네! 그러면 저는 이전부터 세워오던 전략을 다시금 다듬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분들께서는 이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아니, 저 무례한. 이 몬케칸은 괜찮네. 훌라구는 역시 내가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군.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칸의 의도를 읽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던 중 카이두가 생각했다. 아쉽군. 몬케칸이 대군을 서북방으로 보냈다면 주치 가문의 힘이 다시 강성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주치 가문과 둘루이 가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고 그 틈을 노려 내가 일어서려고 했건만 좀 더 상황을 관망해야겠군. 계속되던 정적을 깨고
쿠빌라이가 말문을 떼었다. 몽케칸, 이 쿠빌라이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보아도 우리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송을 반드시 제압해야 됩니다. 남송까지 제압한 뒤 동남부의 대륙을 개발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가 보장될 것입니다. 송나라로 출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내 생각도 자네와 같네. 자네를 필두로 하여 송으로도 출병할 것이다. 자, 조용히 하게. 이미 내려진 결정은 더 이상 번복하지 않겠네. 그러면 이번 쿠릴타이에서는 서남부의 바그다드, 그리고 동남부의 송을 정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네. 모두 오늘은 푹 쉬고 이후에 전쟁의 준비를 하기로 하세. 다들 물러가도 좋네. 몽케칸의 이야기를 들은 쿠빌라이는 모두가 물러간 이후 짐짓 놀란 듯 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남송으로도 출병을 하실 작정이로군요. 그런데 어째서 제 제안에 탐탁치 않아 하신 것입니까? 탐탁치 않다기보다는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네는 때로는 화북의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늘 이야기하듯 우리 손의 5손가락처럼 세상의 여러 나라는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네. 화북과 하남의 사람들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달라. 그 점을 꼭 유념하도록 하게. 그 점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푸른 이리의 길을 벗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군. 자네도 돌아가 쉬게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던 쿠빌라이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케 몽고르루스는 이대로 단지 파괴적인 유목제국에 머물러서도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형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판단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형님이 그렇듯 우리 제국이 나아갈 길을 고민할 것이다. 단, 장강 이남의 송나라를 먼저 굴복시키도록 하겠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을 안정시킨 몽케칸이 몽골군의 공격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쿠릴타이를 개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몽골군의 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무슬림 정권, 이 무슬림 정권은 훌라그가 주도해서 공격하기로 하고, 두 번째, 중국의 남송지방, 그러니까 장강 내지는 양쯔강 이북의 금나라는 이미 오고타이대에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몽케칸에 대해 이르러서 이 쿠빌라이로 하여금 대대적인 남송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 쿠빌라이는 다른 몽골의 왕자에 비해서 중화 문명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중국에 능통한 중국통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송나라 정벌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각색하기로 몽케칸이 중국 문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쿠빌라이를 좀 경계하는 그런 장면을 넣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가 굉장히 중화 문명에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몽케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각색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제가 역사적인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은 각색을 두 가지 넣은 게 있습니다. 이 쿠릴타이에서 카이두와 아리크부케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카이두와 아리크부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부타이 바투가 공격했듯이 유럽 쪽으로 이제 진격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로 제가 각색을 했는데, 카이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툴루이 가문으로부터 주도권을 뺏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툴루이 가문하고 사이가 좋은 바투 가문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치 가문에서 서방 원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주치 가문의 힘이 강해질 것이고, 전쟁의 성과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주치 가문에서 독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치 가문이 강해지게 되면은 바투 가문과 서로 이제
힘의 균형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될 거다. 이런 노림수로 다시 한번 유럽 원정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했고요. 아리크 부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각색을 했는데 이 아리크 부케의 노림수가 뭔지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리크 부케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몽골 제국의 공격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을 거쳐서 아랍 지역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랍 지역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이런 지역입니다. 도시로 보자면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목표로 하는 이런 방대한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쯔강을 건너서 남송을 정벌하는 이런 원정이었습니다. 이 원정로는 쿠빌라이가 전담하기로 했고요. 여태까지 몽골군의 군사 조직을 크게 보면은 중앙이 있고 좌우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도 큰 전쟁의 대전략으로서 중앙에는 몽케가 있고 그리고 우익은 훌라구가 맡아서 서방을 침공하고 좌익은 쿠빌라이가 맡아가지고 남송을 공격하는 이런 경로였습니다. 아리크 부케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인 오치킨으로서 중앙에 몽케를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요. 자, 이제 두 갈래의 진로 중에서 어디부터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서방의 원정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라구가 아랍을 공격하는 이야기부터 한동안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고 1회 내지는 2회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훌라구가 아랍을 공격하는 이야기에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쿠빌라이가 남송을 공격하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훌라구가 공격하려는 지역이 어디인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라구가 공격하는 지역은 페르시아에서 아랍에 이르는 서아시아 내지는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스피의 이남에 있는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면은 먼저 한때 멸망했던 호라즘의 왕자인 잘라루틴이 오늘날의 이란 서부에 새롭게 호라즘 제국을 재건하게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서부에서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까지 세력을 많이 확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고타이 칸이 이런 잘라루틴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르마간이라는 대장을 파견해가지고 잘라루틴을 기습하고 그래서 이 잘라루틴을 패주하게 만들고 결국에 잘라루틴이 쿠르드인 농부한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말로까지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죠. 어쨌든 간에 몽골 제국은 초르마간이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새로운 호라즘 왕국까지 멸망시키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르마간이라는 장군은 잘라루틴이 숨을 거둔 1231년부터 1241년까지 계속해서 호라즘 왕국의 옛 영토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이 초르마간이라는 장군의 뒤를 이어서 바이두라는 장군이 이 지역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몽케칸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에 대해서도 친족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수를 천천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몽케칸이 실제적으로 권력을 쥔 1251년에 이미 훌라구를 이란 일부 지역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지방관들에게만 지방이정을 맡기겠다는 게 아니고 친족을 이 지방에 파견을 해서 이 지방관들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방에도 몽골의 중앙 권력의 통제력을 강하게 미치게 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화된 게 1253년에 이 쿠릴타이에서 훌라구에게 이슬람 세력의 정벌을 명령한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훌라구가 대규모 병력을 데리고 원정을 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지방의 통제권을
훌라구가 완전히 한 손에 쥐는 게 되기 때문에 몽골 제국의 중앙 권력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뭐 이런 중앙 통제력이니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실 거는 어떤 진로를 통해서 어떤 적을 상대하게 될지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걸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훌라구가 상대하게 될 무슬림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잔존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그다드, 그러니까 현재 이라크 수도에 아바스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아바스 왕조의 수령인 칼리프였습니다. 여기서 칼리프는 황제와 교황을 겸한다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군주라고 할 수가 있고, 황제와 교황을 겸한다는 얘기 자체가 세속 권력과 신성 권력을 모두 대표하는 그런 무슬림 최고의 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페르시아와 바그다드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게 훌라구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페르시아의 잔존 세력을 굴복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잔존 세력은 역사책의 기록으로는 마잔다란의 이스마일리 이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설명하기로는 이스마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마일파가 어떤 세력이냐 하면은 이슬람은 크게 두 종파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죠. 시아파와 수니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수니파가 현재 다수파고 시아파가 소수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마일파는 소수파인 시아파의 극단주의 무슬림이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극단주의 무슬림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테러와 암살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마일파가 오늘날의 그런 극단주의 무슬림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여러분들 암살자를 어쌔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쌔신의 어원이 된 게 바로 이스마일파입니다. 이스마일파의 투사를 아사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아사신 전사들이 적에게 은밀히 침투해가지고 테러나 암살 같은 걸 자행하던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일파의 아사신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암살자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대를 몽골군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먼저 상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훌라구가 이스마일파의 아사신 부대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중심으로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훌라구가 페르시아의 이스마일파를 상대하기 위해서 출격하는 것은 1255년입니다. 쿠릴타이가 1253년에 일어났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2년이나 지나서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몽골군은 아주 길고 충분한 기간 동안 수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군사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벌에 임하기 때문에 거의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런 계획의 수립, 그리고 군비의 축적, 이런 걸 충실히 행한 다음에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53년의 봄부터 1255년에 거의 겨울에 이를 때까지 주도면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군비를 축적한 다음에 이렇게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라구는 1255년 가을 내지는 겨울에 이 몽골 초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단 경로를 통해서 페르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 최단 경로라고 하면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거치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진군을 해서 해가 바뀐 1256년 1월 초에 아무다리아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경로는 최단 거리라고는 하지만 카라코룸에서는 약 4,800km에 이르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최단 거리라고는 해도 이 최단 거리란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죠. 이렇게 대장정인 만큼 보급이랑 이동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몽골군이 얼마나 꼼꼼한지가 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군이 진군할 진군로를 잘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병이나 첩보병으로서의 선발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몽골군은 진군하면서 가축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축들이
보급, 식량,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급을 주로 맡는 건 낙타 부대. 그러니까 낙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주 소량의 물과 음식만 먹고도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급 물자를 나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고, 또 식량과 의복을 담당하는 양, 그리고 무기로서의 말, 이런 가축들이 지나갈 길을 잘 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들이 이동할 넓은 경로를 만들고, 또 목초를 이런 가축들이 잘 뜯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게 이런 선발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발대와 함께 전위대가 파견이 되는데, 이 전위대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취하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교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은 몽골군이 진군하는 중에도 굉장히 많은 외부 세력들이 있겠죠. 그 외부 세력들이 몽골군의 우호적인 세력이 되는 게 될 수 있으면 몽골군의 진군에는 좋잖아요. 괜히 몽골군이 진군하고 있는데 적대 세력이 막 기습을 한다든지 적대 세력이 막 협공을 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한 전략적인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전위대가 외교적으로 화친을 먼저 맺어두는 그런 수완을 보이게 되는 거죠. 몽골군이 공격할 세력인 이스마일파가 시아파였기 때문에 이런 전위대는 대체적으로 수니파 무슬림들을 많이 포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군은 출진 시점도 굉장히 잘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말을 살찌우기 위해서 말이 풀을 뜯기 좋은 여름에 모여서 겨울에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5년 늦가을 내지는 겨울에 출발을 해서 1256년 1월 이 아무다리아 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마일파와 거의 근접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마일파와 근접한 훌라구가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군하고 행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극을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라구는 의도적으로 느릿느릿 과시하듯이 진군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몇 개 방향에서 동시에 무슬림 도시로 접근하던 칭기스칸의 전술과는 사뭇 달랐다. 유목 부족의 군대가 아닌 유목 제국이 통째로 위험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적들에게 과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적을 동맹자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었다. 훌라구는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아무다리아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어서 시아파 극단주의 무슬림 집단인 이스마일파를 제압하기 위한 작전의 일을 시작하였다. 먼저 이스마일파에 대해 소상히 살핀 참모가 보고를 시작했다. 훌라구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스마일파의 요새는 총 100여 개로 험준한 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요새를 하나하나 제압해 들어가려면 이 훌라구가 늙어 죽겠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최단 경로를 통해 이스마일파의 단장인 이맘을 제압해야 합니다. 지금 이맘은 어느 곳에 있는가? 여기서부터 북쪽에 있는 알라무트 요새에 숨어있다는 소문입니다. 알라무트는 천연의 요새로 독수리 둥지라는 뜻의 알루 알무트 산의 정상에 위치했다. 해발 고도는 2100m 정도였지만 험하디 험한 산맥이었다. 참모는 이어서 이스마일파의 투사인 아사신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스마일파의 분파는 조직화된 대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슬림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투사인 아사신 때문입니다. 아사신? 그게 뭔가? 아사신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암살자 부대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무서운 조직이군. 그런 조직이라면 분명 구성원의 공포심을 철저히 통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무슬림 젊은이를 모아 그들에게 이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신으로서 활동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하시시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시시? 하시시는 대마초라고도 하는 일종의 담배입니다. 단장인 이맘은 그들에게 하시시를 피우게 하면서 온갖 세속적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장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 쾌락보다 훨씬 더 큰 환락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아사신이란 하샤신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시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늘과 땅의 쾌락을 약속받은 전사라 두려움을 지극한 쾌락으로 눌러버린 것이로군. 허나 그들에게 쾌락을 약속한 이맘이란 자는 자신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 역시 아사신들을 하나하나 상대하기보다는 이스마일파의 수장 이맘을 잡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시아파 극단주의자의 모임인 이스마일파의 리더가 이 이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마일파의 이맘은 칭기스칸이 이 호라즘 근방을 침공했을 때는 몽골군에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마일파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마찬가지로 시아파였던 이 호라즘 제국을 보조하는 역할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본 전국시대의 어떤 영주의 옆에 붙어서 그 영주의 여러 가지 공작들을 수행했던 그런 닌자 부대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칭기스칸의 침공에 쉽게 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칭기스칸이 호라즘을 몰아내고 이 이란 지역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마일파의 세력이 점점 이 호라즘 지역에서 강화가 돼서 약간 얘네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권력자가 와도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콧대 높은 세력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칭기스칸에게는 쉽게 복종을 했지만 이 훌라구가 이렇게 원정을 왔을 때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사실 아사신의 대표 이맘이 몽케칸에게 이전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동맹 요청을 하는 척하면서 암살을 시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몽케칸이 이걸 사전에 간파를 하고 이런 아사신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스마일파가 괘씸해서 그 괘씸함에 대한 징벌로 훌라구를 파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로서 아사신이라는 부대에 대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신은 원래 하샤신이라는 데서 비롯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하샤신이라는 거는 하시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하시시가 오늘날의 대마초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이 부대들한테 활락을 맛보게 해주고 이 활락으로서 늘 죽음이 따라다니는 이 아사신 부대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쾌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 아사신 부대를 죽음도 불사하는 전사로 만드는 게 이 이스마일파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의 교리가 요즘 테러 집단에도 좀 통용되고 있죠. 사실상 이 아사신의 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생전에는 어려운 임무를 맡기기 전에 쾌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한 다음에 사후에는 너네가 성전을 수행하고 죽게 되면은 생전에 누린 이 쾌락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쾌락이 너네 사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함으로써 이 극단주의자 청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공포심을 극도의 쾌락으로 누름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윤리적이지만 인명 자체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이런 인명경시적인 풍조 때문에 현재의 이슬람 극단주의도 그런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문제는 좀 뒤로 하고요. 훌라구는 이스마일파의 리더를 먼저 제압함으로써 이 이스마일파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훌라구가 그 생각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상황극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 군단은 은밀히 이스마일파의 단장 이맘이 웅크리고 있는 알라무트 요새 근방까지 진격하였다. 참모는 훌라구에게 이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하였다. 훌라구님, 지금 아사신들을 이끄는 이맘인 루큰 오틴 구르샤는 추대된 지 얼마 안 되는 애송이라고 합니다. 아사신들이 이전 단장의 방탕을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한 뒤 아들을 세웠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들놈이 제법 겁에 질려 있겠구만. 사실 아사신들이 명분상 그 아들까지 제거하기는 어렵겠지. 그럼에도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지라 공포심에 눈이 뒤집혔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공포심을 노린 계책을 하나 세워야겠다. 누구냐? 훌라구님, 괜찮으십니까? 저기 아사신이 습격을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혹시 암기에 맞으셨나 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네의 불찰은 맞네만 살았으니 되었다. 그것보다 이것으로 이스마일파 아사신들이 얼마나 초조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참모,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알라무트 요새에 포격을 가하겠다. 과연 명안이십니다. 적의 이맘이 겁에 질려 항복하도록 유도하시려는 거군요. 바로 그렇다. 몽골 병사들은 훌라구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 새벽 맹렬한 포격을 가했다. 알라무트 요새 아내 이맘 루큰 우틴 쿠르샤는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였다. 이게 무엇인가? 알라께서 내게 노하신 것인가? 유례없는 천둥이 이 루큰 우틴 쿠르샤에게 쏟아지는구나. 침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알라신의 진노가 아니라 몽골군의 포격입니다. 이게 뭐든 상관없다. 알라신의 진노보다 더 무섭지 않은가? 그게 무슨... 알라신의 진노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몽골군은 멀리서 포격을 퍼부을 뿐 이 알라무트 요새로 한 발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런가? 역시 아사신은 세계 제일의 투사야. 그렇지, 역시. 한동안의 정적 속에 이맘의 마음이 조금 안정될 때쯤 늑대의 소리에 비견할 만한 환호성이 일제히 퍼져왔다. 이맘, 큰일입니다. 몽골군의 경사면을 기어올라 요새로 진입하였습니다. 아사신, 내 놈이 거짓말하였어. 다 필요 없어. 나 몽골군에게 항복할 거야. 이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필요 없어. 나 항복할 거야. 아사신은 항복하려는 이맘을 설득하였으나 공포에 질린 이맘은 결국 백기를 들고 몽골군에 투항하였다. 제가 앞에서 아사신 부대가 정말 희대의 암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쌔신이 어원이 될 만큼 대단한 암살자 부대였는데 그런 아사신까지 완전히 씹어먹는 몽골군이었습니다. 먼저 몽골군은 이스마일파의 이맘이 있는 곳에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맘이 굉장한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사카 전투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에다가 막 대포로 포격을 퍼붓게 되니까 그 내부의 수뇌부가 겁에 질려가지고 강화에 응하게 되죠. 전투할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겁에 질린 수뇌부가 이렇게 항복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밑에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항복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지게 되고 몽골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포격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험준한 절벽에 있는 이 성체로 진입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절벽 위에 험준한 요새로 갈 수가 있었던 거는 그동안 산맥을 안방 넘듯이 막 넘어다니던 그런 몽골군의 진군 능력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도 고지나 산맥을 막 넘어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많이 수행을 했었죠. 몽골군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단순히 평원에서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몽골군이 빈번하게 지나다녔던 이 중앙아시아 쪽에 엄청난 산맥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몽골군이 산지에서의 이동과 전투도 굉장히 익숙하게 행했던 그런 군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다가 이렇게 해발고도 2100m 정도 되는 요새에 진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좀 많이 험준하긴 해도 그 전에는 해발고도 막 3-4,000m 되는 그런 산들을 막 넘어다녔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다가 모래주머니를 떼고 이 이스마일파의 요새로 들이닥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마일파의 수장인 이 이맘이 몽골군에 항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스마일파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무혈개성 되듯이 이렇게 열려버렸고 몽골군은 이 이맘을 생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포된 이맘은 몽골군에게 철저하게 활용되게 됩니다. 이 활용된다는 게 이스마일파의 요새가 100여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00여 개의 요새를 순회 공연하듯이 지나면서 이 이맘은 이미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다. 항복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항복을 유도하고 또 항복하지 않은 아주 일부의 이스마일파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이 이스마일파가 사실상 소멸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일파 요새를 순회 공연하면서 이 아사신들에게 항복을 요청을 할 때 이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복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몽골군은 이맘이 좋아하는 낙타 싸움, 짝짓기 같은 걸 구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짝짓기 구경이라는 게 굉장히 웃긴데 무슨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막 이런 거를 즐겨서 구경했다는 게 좀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이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낙타 싸움, 막 낙타의 짝짓기 그리고 이런 짝짓기 구경만이 아니라 온갖 쾌락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맘은 참 공포에 질리기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쾌락에 굉장히 약한 그런 나약한 인간 그리고 줏대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전사인 아사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맘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사신들이 아마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몽골군이 아사신을 그대로 살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겠죠, 사실. 그렇다면 이 이맘 같은 경우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된지 그러면은 자기 밑에 수많은 아사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이맘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은 상황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빠진 이맘, 루크누틴 쿠루샤, 이 훌라고의 말을 들어라. 자네의 모든 졸개들이 몽골의 고개를 숙이고 허리뼈가 분질러졌소. 그런데도 뭔가 할 말이 없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거요? 당신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소. 나를 몽케칸에게 데려가 주시오. 자네처럼 무례한 자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훌라구는 이맘의 요청에 따라 이맘을 카라코롬으로 보내주었다. 하지만 몽케칸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몽골 친위대가 카라코롬 근처의 산으로 데려가 양탄자로 싼 뒤 그 위에 말을 지나가게 하여 밟아 죽였다.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이던 이스마일파의 이맘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기 휘하의 아사신들을 사지로 내몬 그런 리더의 최후로서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최후고 자기 휘하의 아사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최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훌라구가 무슬림 정벌에 나서게 되고 첫 번째로 이스마일파의 이맘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훌라구가 바그다드 칼리프 공략에 나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바그다드 칼리프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 이후로도 계속 어떤 군사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투쟁, 그런 암투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의 방송에도 큰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본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